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인포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2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달라진 사업 계획서 무엇이 문제일까입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실제로 채널 M&L에서 대다수의 사업계획서 쪽은 강의이기 때문에 뜬금 인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창업의 지혜로 보통 시작을 해요. 왜냐면 창업의 지혜가 강자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의의 성격보다는 조금 인포메이션의 성격이 가까운데 이게 또 길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인포메이션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2022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가 바뀌었죠. 서식이 달라졌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을 때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좋은 점도 많고 그런데 조금 이제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한 2, 3일 정도 지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다 됐나 벌써? 그 정도 되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몇 편 봤어요. 예창패도 몇 개 봤고 초창패도 이제 바뀐 서식으로 봤는데 이게 지금 강좌로 꾸밀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개인적인 평을 하나 드리자면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어쨌든 뭔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려고 중기부든 창업진흥원이든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분명 문제는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이 사업계획서 쓰시면서 뭔가 조금 혼동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아마 모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계획서 쓰면서 뭔가 예전 대비해가지고 뭔가 되게 아귀가 안 맞고 뭔가 되게 좀 이상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단 새롭게 나온 사업계획서 서식이 어떤 건지 좀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새로운 서식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바탕으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오늘의 원픽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달라진 사업계획서 서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들은 분량하고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목차 제외하고 9페이지로 바뀌었어요. 원래 5페이지였던 거 기억하시죠? 9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다수의 사업계획서가 예창비 사업계획서가 보통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로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바뀐 거죠. 옛날에는 좀 분량을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아무리 짧고 굵게 해도 다들 그냥 5페이지 기본으로 넘겨오고 오히려 5페이지에 폰트 15 맞춰가지고 막 진짜 뭐 이게 뭔가 자료도 제대로 못 넣고 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막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9페이지로 바뀌었다 그러고요. 이게 또 보니까 7페이지가 예전 서식에 또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7페이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제가 최종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조금 특이한 게 요 항목이 들어갔어요. 평가상 불필요한 대표자 팀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 소재지, 직장명 적지 마라. 그래서 마스킹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블라인드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이것만큼 개삽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출신을 보지 않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뭐 이름이나 이런 거를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정확한 평가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채로 보면은 블라인드를 하다가 다시 오픈이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블라인드 평가가 됐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라는 미명 아래 희대의 개삽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어쨌든 뭐 여기에 맞춰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신구 사업계획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여러분이 예전 사업계획서를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계획서 양식이 바뀌었다 그러면 예전에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그냥 지금 양식에 맞춰 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예전에 어떤데 지금은 어떻다 이런 거를 쓰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사업계획서 제 제자들 좀 잘 배운 애들도 있고 처음 써온 애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갖고 온 사업계획서가 싹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근데 그 친구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항목을 보면은 아이템도 괜찮고 나름대로 잘 표현도 했고 조사도 되게 잘해온 사업 계획서들이 있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뭐를 잘못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과거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거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문제인식 부분에 개발 동기와 필요성을 내놓고 사업화 전략을 내놓은 다음에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안, 시장 진입 전략, 보유 역량 이런 식으로 갑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서는 지금 보면은 개발 동기, 목적 나오고 목표 시장을 분석하라는 게 튀어나오고 개발 방안, 차별화 방안, 사업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조금 차이점, 팀 구성을 이제 대표자, 팀원 쪼갰다 그러는데 어차피 이 안에도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이 상황으로만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앞쪽의 흐름은 거의 비슷한데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력 경쟁력 확보 방안에서 실현 가능성에 들어가 있던 그 중에 목표 시장 분석을 문제인식 쪽으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차별화 방안, 사업화 방안을 좀 이렇게 순서로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개발 방안은 여기 있고 개발 사업화 전략이 2-1하고 3-1로 쪼개지고 차별화 방안도 쪼개지고 추진 일정은 또 사업화 전략에서 또 이렇게 쪼개지고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기존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순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개발 동기가 뭐다, 목적이 뭐다, 목표 시장이 뭔지 정해라, 개발 방안 정하고 뭐가 차별성이 있고 사업화 어떻게 할 거고 이 내용들은 사실은 제 지난 강의에 보시면은 다 제가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도 다 쓰라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 내용들을 이미 다 썼을 것이고 예전 서식에 맞춰서라도 그러면은 그냥 사실 이거는 적당히 나눠가지고 복분만 해서 맞추면은 되는 사업 계획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해서 나온 사업 계획서가.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멘붕이 왔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처음이라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또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다고 그냥 뭐 이거 쓰시고요 이렇게 읽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일단 예전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자, 예전 사업계획서는 문제인식부터 실현 가능성부터 팀 구성까지 가는 이 흐름을 딱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스토리가 구성이 되냐면 왜 이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했으며 그걸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고 내가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 아이템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써서 시장에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역량을 가질 것이다. 이런 흐름이에요. 자,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개발 동기. 자, 왜 이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개발 아이템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나올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누구한테 팔 것인지 실제로 이 왜하고 이어지는 거죠. 목표 고객이 누군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시장의 특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발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개발한 아이템을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사업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적죠. 뭐 마지막엔 당연히 팀 구성이고요. 딱히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스토리상으로 딱히 이상한 건 없죠. 이 이상한 게 없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보면은 뭐가 제일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일단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었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항목이 늘었어요. 2배 가까이 항목이 늘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여러분이 써야 되는 사업계획 써야 되는 내용이 예전에는 약간 은유적으로 사업화 전략 그럼 그 안에 시장도 집어넣고 분석도 집어넣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셋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장에 시장 넣고 사업화 계획에 사업화 계획 넣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 동기 개발 동기 넣고 개발 목적에 목적 쓰고 시장 쓰고 차별화 방안 따로 쓰고 사업화 방안 따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그 항목에 맞게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딱딱딱딱 집어넣으면 사업 계획서가 딱 나와요. 근데 옛날 거를 보면은 개발 동기 목적 개발 사업화 전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막 BMA 들어갔다 구현 정도가 들어갔다 소요 기간이 추진 일정이 들어갔다 뭐가 막 이렇게 섞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추진 일정 따로 딱 뺐으니까 뭔가 스토리를 꾸밀 때 뭔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고민 안 하고 그냥 쓰라는 것만 쓰면 사업 계획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근데 직관적으로 바뀐 건 좋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스토리텔링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항목별로 딱딱딱 넣는 방식이 보통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되게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설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통 우리가 소설을 본다 그러면은 뭐 어느 시골 장터에서 뭐 주인공이 뭐 무엇을 사러 나왔다가 뭐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뭐 그 풍경이나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게끔 술술술술 익히는 게 약간 소설 같은 흐름이잖아요. 근데 어떤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 소설에다가 배경 때는 뭐 때 한 다음에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시골 장터 주인공이 나타나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럼 얼마나 이 소설이 읽기 싫어지겠어요. 소설 같지가 않아 보이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단락과 단락이 명확해지면서 어떤 항목이 명확해질수록 이야기의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이 직관적인 구성 자체가 스토리텔링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는 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면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대신 내용 넣긴 쉽잖아요. 이제는 어디에 뭐 넣는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해진 내용만 넣게 되면은 어필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다른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개인의 역량과 어떤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지와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이거 넣으세요 이러니까 그걸 넣을 수 있는 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점을 어필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평가자는 좋아요. 예. 평가자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딱딱딱딱 몇 점 해가지고 하면은 총점 얼마에서 딱 나오잖아요. 깔끔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안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글쓰기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되게 되는 거예요. 즉 보기는 좋은데 쓰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이거를 시험 문제에 답안 쓰듯 그냥 써버리면은 천편일률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상위 10%를 걸러내야 되니까 그 10대 1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그냥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조금 더 직관적이고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뭐 전반적으로 괜찮네. 뭐 필요한 내용들 딱딱딱딱 직관적으로 잘 했으니까 더 쓰기 편해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평가자의 입장인 거고 막상 우리 애들이 써온 걸 보니까 이게 잘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그런 사업계획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기는 쉬운데 잘 쓰기는 어려운 약간 그런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사업계획서라는 게 그래봤자 사업계획서인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있냐.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1, 2, 3, 4 쓰라 그래 쓰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이게 그냥 써가지고 되는 사업계획서고 그냥 그렇게 그냥 써가지고 냈을 때 그냥 사람들이 우 그러고 뽑아주는 정도면은 이게 그렇게 쉬우면 제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굳이 이 시간에 유튜브를 찍고 있겠어요. 그냥 알아서 쓰세요. 그냥 거기 딱딱 쓰면 되겠네. 여기 매뉴얼도 있네. 매뉴얼 보고 쓰면 되겠네. 그래 끝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자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부르스를 지금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실제로 아마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미 알았을 거예요. 생각보다 까다롭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멋있는 좋은 사업계획서 내 생각을 되게 잘 표현하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싶은데 막상 써보면 무슨 설명서 같아. 무슨 매뉴얼 같아. 진짜 매뉴얼대로 쓰라 그랬더니 무슨 사업 매뉴얼이 나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그 어떤 원인을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제는 구관이 명관.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 게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적어놨고요. 일단 이제 사업계획서가 직관적이면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시험 문제 풀듯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1번 뭐, 2번 뭐, 3번 뭐 쓰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업계획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도 일단 그 빈칸만 채우면 차별성 어떻게 하겠다. 우리 사업 이거다. 개요 이거다. 나 사업화 계획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기 쓰라는 항목만 쓰면은 목표시장 뭐다 쓰면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자유롭게 나의 어떤 꿈과 희망을 내 열정을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조금 이런 글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떻게든 이렇게 답안 쓰듯이 이렇게 문항에 답안 쓰듯이 쓰면은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수준 사업계획 작성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서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서식이 나오니까 평가를 정말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1번 아 이거 별로네. 2번 아 이 사람 준비됐네. 3번 아 분석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되게 좋아 보이죠? 되게 좋아 보이죠? 자, 직관적인 사업계획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그 내용의 특성상 팩트와 성과 중심의 어떤 사업성을 제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팩트와 성과가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평가 지표에서. 평가 지표의 팩트와 성과가 중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AI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AI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잖아요. 저는 AI가 없지만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제가 AI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진 않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알고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1번, 2번, 3번, 4번 항목 쓰다 보면은 마지막에 대표 1억에 AI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직관적인 것 때문에 흐름의 변화를 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즉 겉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정말 약간 소설가 같은 그런 어떤 문학 작품과 같은 그런 약간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녹여낼 수가 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지만 그건 예비 창업자라서 그런 거고 조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업계획서 안에서 이 흐름에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추기도 쉽지도 않아요. 실제 서식 자체도 생각보다 되게 골 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적으면 정말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 사업이 돼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개발 동기, 뭐 사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 나는 이걸 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나는 이거를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요렇게 해서 돈을 쓰겠다, 우리는 요런 차별성을 가져갈 것이다, 팀원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쓰잖아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제일 위에 사업계획서에 여러분 이름 지우고 김장기를 집어넣어도 그게 사업계획서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왜? 블라인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를 해도 학교는 지우지만은 오히려 과거 백그라운드는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공부도 했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 사업이면은 이게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서식에서는. 그리고 팀원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팀원의 역량 보고 AI 쪽 하겠다 그러면은 AI 전문가 많은 데가 더 뽑힌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되게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팩트와 성과 중심으로 질문에 답 적듯이 사업계획서를 적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질문에 답을 잘 적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문에 답을 잘 적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브로커, 컨설턴트. 이게 전형적으로 그냥 진짜 자기 혼자 사업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든 꾸밀 수 있는 데는 좋은 직관적인 사업계획서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써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정이 되려면은 제일 위에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쟁률 10대 1이니까. 근데 중도 탈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그런 거 글 쓰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손을 대면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생각보다 위험성이 되게 큰 서식이에요, 이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업계획서의 기본 구성은 안에 서식이 어떻게 바뀌건 어떤 챕터나 구성이 어떻게 바뀌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핵심은 돈이 되는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끝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 넣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펜을 만들건 마우스를 만들건 뭐 스마트폰을 만들건 간에 어쨌든 돈이 되는 일인가, 그걸 아는 게 첫 번째고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아는 게 두 번째인 거죠. 아, 이거 돈 된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안에서 돈이 되는 일인가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관점을 보는데, 누가 살 것인가, 이게 목표 고객, 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필요성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살 것인가, 이게 수익성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나? 어떻게 팔 것인가? 이 사람이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사람이 이거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얼마에 팔 것인가? 아, 이거 얼마에 팔 것인가?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넣어야 되는 기본 내용인데, 자, 예전의 사업 계획서를 봅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이제 6개, 7개 항목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 스토리를 녹여낸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스토리 라인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개발 동기에서는 고객들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적어요. 그리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제공할 거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목적과 필요성에 적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고 사업화할 것인가를 개발 사업화 전략에 적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시장에 나갔을 때 실제로 이 시장의 특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소요해서 얼마를 어떻게 쓰고 조달을 할 것이며 초기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적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적게 돼 있죠. 뭐 조금 제목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런데, 근데 이 애매한 제목은 제가 이미 유튜브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 흐름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글쓰기나 표현이 어설프더라도 쓰면은 꽤 괜찮은 사업계획서가 나와요, 보통은. 근데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보셨듯이 이제 이게 9개인가?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똑같아요, 이거는. 개발 동기, 그 다음에 개발 목적,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힘들어해서 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제공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제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성향이 있는가, 이걸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그럼 나는 이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만든 제품을 어떻게 경쟁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 추진 일정이나 뭐 자금 소요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사업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돈 쓸 거고 뭐 우린 이런 사람이다, 이거는 괜찮아요. 자, 뭐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딱히 요 라인에서 딱히 어려운 건 없어 보이죠? 뭐가 문제냐, 이 세 놈이 위치가 완전히 지금 선정이 잘못됐어요. 자, 보세요. 목표하는 시장의 특성이라고 돼 있죠. 목표하는 시장의 특성을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진출하려고 하는 목표 시장의 규모, 상황과 특성, 경쟁력도 고객 특성을 보라고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흔히 얘기하는 시장 추이죠. 최근 뭐 이런 시장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돼 있고 템셈솜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확장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 나오는 거죠. 시장 분석이잖아요. 그게 문제인식이 들어가냐는 거지. 그건 시장의 특성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문제인식. 그러니까 내가 개발 동기를 어떤 식으로 찾아냈고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식만 되면은 시장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냐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됐으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경쟁력을 가졌을 때 목표 시장에서 이게 먹힐 것인지가 거기에서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목표하는 시장의 특성을 문제인식 파트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여기에서 시장 정의가 다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겠다, 뭐 제공하겠다, 시장 이거다, 끝. 뒤가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뚱맞게 시장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전략은, 아니 만들기만 하면 경쟁력이 툭툭 튀어나와요.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만든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합쳐가지고 나오는 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되려면은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데 그런 것들이 몇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면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데 이게 이 시장의 특성 안에서 살아나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경쟁력이 나온다, 이 스토리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갑자기 만든 다음에 생뚱맞게 비즈니스 모델이 튀어내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업화 전략은 또 여기 나와 있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BM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고객 원하는 거, 제공할 거, 시장 분석 나와 있고 만들 방법 나와 있고 경쟁력 확보 전략 나와 있고, 그럼 사업화 끝났네. 근데 여기서 사업화를 또 적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구성대로 여러분이 답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루해지고 앞에 있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만들 거다. 경쟁이 어떻게 될 거다. 여기서 툭툭툭툭 이제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나 사업 의지나 그런 것들이 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러분의 그 체계적인 머릿속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1번,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별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면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 계획서만 잘 쓰면은 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거 하잖아요. 나는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젠 그 기회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게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채점하기 정말 좋아요. 저래도 이거 하라 그러면은 그냥 1, 2, 3, 4 보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탁탁탁 하고 끝내겠어요. 근데 보통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는 이런 거는 참 좋은 아이템인데 이 사람이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확실히 좀 글쓰기가 부족하네. 일단 발표로 가서 한번 들어보는 거 어쩔까. 이런 식의 얘기도 와야 되는데 이게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이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좋은 걸까라고 하는 거죠.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은데. 근데 왜 그럼 이런 식으로 서식을 만들었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눈에 딱 처음 봤을 때는 첫인상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되게 직관적이고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뭐 내가 굳이 강의 안 해도 사업계획서 다 쓰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온 걸 보니까 개판이 되는 그거를 보고 느꼈던 게 뭐냐. 저도 이런 일 자주 해요. 이런 강의하면 되게 좋을 것 같겠네 해서 막 구성해가지고 딱 강의했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뭔가 스토리가 꼬이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이 강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고친단 말이에요. 채널 M&L도 실제로 되게 많이 고쳤다고요. 방식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마도 이걸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매뉴얼까지 쓴 사람이면 그래도 정성 들여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거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 거고 사실 일부는 맞아요. 어쨌든 직관적인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게 어떤 역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겠죠. 왜? 자기가 안 써봤겠죠. 이거를. 뭐 써볼 일도 없잖아요. 하지도 않은 사업을.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뭔가를 바꿔놓으면 하는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구간이 명관이라고 이런 거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바꿨죠. 이것도 실수라면 실수인데 뭐 실수는 뭐 이분이 했지만 고생은 이제 여러분이 해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실수는 내가 하고 고생은 네가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년에 나아지지 않을까, 장담하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한동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 좋은 점도 있거든요. 어쨌든 직관적이고 좋은 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뭐 어쨌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직관적이고 뭐 다 좋은데 그럼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게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냥 쓰면 되는 거면 내가 주말에 쉬었다니까요. 이런 짓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이게 약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직관적인 사업계획서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 자, 여러분이 쓰는 사업계획서가 이런 케이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자,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할 건데 네가 투자를 받고 싶으면은 케이크를 만들어 와봐. 네 생각이 들어간 케이크를 하나 잘 만들어 와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재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막 소싱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멋진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케이크를 만들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수수하지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손재주가 없지만은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진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게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바뀐 이 직관적인 서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 케이크 안에다가 장미꽃 넣으세요. 케이크 안에다가 이 장미꽃과 같은 이런 꽃과 같은 장식을 넣어주세요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장미꽃 장식을 못해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건 내 선을 넘어갔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캐릭터 같은 건 되게 잘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원래 나는 사업계획서에다가 예쁜 캐릭터 모양을 이렇게 크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장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딱 보니까 장미 장식을 하려는 거야. 꽃 장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쓰면서 생각보다 까다롭네 이렇게 만약에 느꼈다면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원천봉쇄해버렸어,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사업계획 안 쓸 수도 없고.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거는 겁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위기감을 고취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유난히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다. 실제로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고, 다만 이제 이거를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결국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 뭐 그거죠. 하라는 대로 서식에 맞추어서 직관적으로 쓰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자연적인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얘를 이제 두드려 맞춰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나도 아직 이걸 모르겠거든. 네. 이거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지금 보니까 콘텐츠 꽤 많이 올라왔던데 저는 그 양반들 이해가 안 돼요. 나 정말 모르겠어 이거. 내가 지금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짓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실제로 지금 저도 맞춰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계속 지도를 하면서. 근데 이거를 참 집중하면서 쓰는 게, 와, 이게 되나? 하여튼 뭐 대단하신 양반들이야 보면은.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사업계획서 여러분 그냥 쓰실 때 거기 항목별로 이렇게 쓰시면은, 직관적으로 쓰시면은 사업계획서 분명히 나와요.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은 사업계획서를 완주하는 게 아니고 내서 실제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려면 여러분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100명 지원이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10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그 직관적인 사업계획서의 빈칸을 채우는 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 그래프를 넣는다, 수치를 넣는다, 통계치를 넣는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글 쓰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안을 얻기 위해서 컨설팅 같은 거 저도 받아보시라고 권하기는 하는데, 컨설팅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된 컨설팅으로 받으려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시세로는 절대로 안 나올걸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시세 이상을 낸다 그래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방향성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일단 제가 방향성을 설정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직관적인 사업 계획서를 어쨌든 써야 되니까 그 작성 매뉴얼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한다, 즉 테크닉적인 요소들, 그것들을 먼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창업꿈나무 특강으로 사례를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사업계획서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 매뉴얼대로 쓴 사업계획서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갈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될 것인가가 되는데, 요거는 죄송하지만은 거의 마감 직전에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조금 우리 제자들 피드백도 좀 많이 보고 하면서 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조금 여러분한테 지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창금 특강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될 건데, 요거는 거의 사업계획서 쓰기 마감 한 3일 전, 4일 전, 이틀 전, 그때쯤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체력 좀 비축해뒀다 밤샐 준비는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일단 무조건 써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강의가 그냥 예전 강의를 보셔도 웬만큼 쓰실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이 서식을 효과적으로 살려서 진짜 좋은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사업계획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찾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미리 써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개선해서 계속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보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면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만의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멋진 집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자체적으로. 그럼 제가 제 제자들한테 지금 하는 짓이 뭐냐, 얘네들 이렇게 레고 블록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재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써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냐면 이거 다 부숴요. 예. 그냥 뭐 요거를 여기다 옮기고 요걸 여기다 옮기고 여기에다 모세우고 이게 아니고요. 완전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산산조각을 낸 다음에 다시 재구성하라 그래요. 그래서 재구성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서 지금 스토리를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우리 학생들 멘토링이 1회 보고 첨삭해서 요거 고체우소가 아니고 지금 최소 5회 이상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5회 이상. 1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자, 요거 요렇게 해서 바꿔서 한번 다시 갖고 와봐. 아, 요것 좀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바꿔서 다시 갖고 와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로테이션을 굉장히 빨리 돌리고 있거든요. 그게 몇 번 돌아가면 여러분한테 어떤 지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는 재료라도 많이 준비해놔라.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 제자들이 써온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서 버릴 건 없었어요. 버릴 건 없었는데 어떤 내용을 어디에 끼워 넣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흐름이 잘 나올 줄 제가 아직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나중에 제가 좀 지침이 나오면 그걸 보고 고치시면 되니까 일단은 모든 분량을 만들어가지고 양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에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 괜찮은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입니다. 오늘의 원픽 딱 하나입니다. 기회는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생겨납니다. 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건 위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템도 좋고 여러분이 충분히 좋은 역량을 갖고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지금 나오는 그 직관적인 사업계획서대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조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니까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업계획서를 정말 여러분의 어떤 마인드와 효과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지원 사업 안에서 원톱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인 거죠. 예전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짜 너무 보편화돼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이렇게 새로 바뀐 사업계획서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만의 방식을 찾아서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그 생각을 어필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창업가는 뭐다? 될 수 있도록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 되는 일을 찾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도록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은 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사업계획서를 될 수 있게끔 쓰셔야 돼요.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지금부터 한번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말씀드렸듯이 계속 만들어서 찍을 텐데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아무리 빨라도 이틀에 한 번 이상은 더 빨리 못 올릴 거예요. 그건 좀 감안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바탕으로 해서 이번 사업계획서 서식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각각의 항목들에다가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사실 여러분 그 매뉴얼도 사실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테크닉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제일 어려운 스토리텔링은 조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